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형입니다. 오늘 장항 진선미 선생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빠진 관계로 오늘은 두 분만 진 형제, 진 남배가 아니고 진 브라더스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장항 진선미 선생이 안 계신 관계로 또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안가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 1일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최초로 우리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오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너무 한산해요. 이렇게까지 한산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갈수록 순위가 이제 밀릴 것 같아. 큰일 났네. 지금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다들 지방으로 가셨을 거예요. 휴가를 안 가러 오세요. 다음 주부터. 근데 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자리를 마음대로 비워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민희 의원 나와서 너무 반응이 좋으면 교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작진의 은근슬쩍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떠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성준 의원님이 못 나오셨을 때 그때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둘 다 바로 멤버 교체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또 그래도 조금 진선미 의원에 대한 예의를 좀 팬층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잘 하시는 걸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물으셔야죠. 저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너무 무겁죠. 너무 기울죠, 여기가 저에 비해서. 아니 또 댓글란에 또 어떤 댓글이 달릴지 모르니까. 또 혼나나요? 지난번부터 제가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진성준 너무 재미없다. 또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진지하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도무지 처음에 우려처럼 이게 팟캐스트에 좀 잘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언제고 좀 개편이 필요하다. 네네. 계속 청취율은 떨어지고 재미없다는 소리는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좌지간 얼마든지 재원들은 있으시니까 전략적으로 그 말도 재미가 없어요. 원래 진성준 의원님은 장점에 사표를 내도 아무도 수리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진성준 내가 내려가면? 대안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김춘진. 그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네이밍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홍삼 트리오 또 누구는 미인이 나타났다. 이런 걸로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대안도 없는데 자꾸 문 대표 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어요. 저는 대안이 많죠. 질문 드려봤고 우리 이제 근황 토크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루즈하게 늘어진다 그래서 근황 토크를 과감히 없애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근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특별한 근황이 없으면은. 근데 오늘 진성준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네. 오늘 뭔 일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아니 오늘 특별히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지도부 회의를 합니다. 지도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30분 단위로 9시까지 있는 거예요. 7시 반 회의, 8시 회의, 8시 반 회의, 9시 최고위원회.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있었을 때는 수석 부총장이 최고위원회에 사회를 보면서 진행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면서 수석 부총장도 없어져 가지고 사회도 저대로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꼬박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당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네. 아니 없어서는 안 될 게 아니고 정말 당이 너무 진 의원의 진을 빼는 것 같아요. 네. 은근슬쩍 지도부 회의에 들어간다는 걸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석자에 불과하니까 지도부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요즘 어때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미방위에서 국정원 해킹 현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아주 분통 터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방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중계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질문이 너무 날카롭지 않은 거 아니냐, 창이 좀 무딘 거 아니냐. 담당 장관이 최양희 장관입니까? 이거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데 그걸 좀 강하게 해야지. 이런 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늘 미흡하죠. 근데 최양희, 최민희 한판 했죠. 그래서 특정 정치인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잘하는 정치인, 못하는 정치인 막 의견들이 올라와서 그런 게 최민희 의원 너무 잘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네네. 운영이나 이런 거 질의하시는 거 보면은 그
그 회의만 열리면 항상 이슈가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의원들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남 깔때기 해주는 시간.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렇게 예, 화기애애합니까? 항상 화기애애해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져요. 네, 그럼 안 되지. 지난 방송 피드백을 잠깐 해보면요. 저는 이 댓글란에 당원 가입이 너무 많이 올라와. 진짜 당원 가입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좋은 얘기는 없고요. 항상 비판하는 거. 맨날 당원 가입 해달라고 말만 해놓고 시스템은 안 갖춰주고 뭐하냐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이거는 해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계속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당원 가입하는 법. 그래갖고 제가 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당원 가입을 할 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 굉장히 간편해진 것이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법안이 지난주에 통과됐으니까 15일 공포기간 지나면 바로 공표되고요. 중요한 건 당에서 시스템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게 거지. 스마트폰으로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본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갖추면 곧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께서 특별히 이제 빨리 시스템 만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죠. 홍종학 디지털 소통본부장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네. 소통본부장이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네. 있고 8월 17일이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네. 곧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게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용식 위원장이 예. 그 실무팀장을 맡았습니다. 그 문용식 위원장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들어와서 제가 몇 가지 추진한 것 중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거고, 이게 인터넷 과학정당의 기본은 당원 가입을 인터넷 과학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 새정치연합에 진짜 전문가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네. 안철수 의원 같으면 뭐 컴퓨터 보안의 최전문가고 방금 얘기했던 문영식 위원장 아프리카 TV 만든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그 당원 가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복장 절차. 그러니까 옛날에 가입했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당원이 안 됐는데 다시 어떻게 하니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이 예. 있으시더라고요. 복당 기간이 뭐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번 당원이었다가 자발적으로 탈당을 한 분들은 1년 이내에는 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1년이 이게- 지나야만 복당을 할 수 있는데 당 규정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예, 당원 규정에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당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탈당을 하신 분들이잖아. 그게 다시 돌아오겠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먼저 복당 원서. 네.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별 기록 카드라고 하는 것도 기록해서 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탈당을 했을 때는 왜 탈당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히는 탈당 사유서도 내고 이제 다시 복당을 하려는 이유는 뭔지 복당 신청 사유서도 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것만 내면 자동으로 복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당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당을 허용하면 복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율이 있는 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복당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당의 기율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배신자일 수도 있고 니들이 못했으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야, 어쨌든 복당을 하려면 조금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또 아몰랑 한국어님께서 국민 경선 인단으로 모집했던 35만 명 DB 실종 사건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그 전당대회를 할 때 모바일로 국민 경선 인단을 다 모집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 문재인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이렇게 붙었던 네. 그 전당대회 또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논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할 거냐 말 거냐 논쟁하기 전에 찾아봤더니 그 경선인단의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당사를 중간에 한번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는 그때 약정했던 기간이 이번 전당대회 때 사용하기에는 기간 자체가 지났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했는데 여튼 요는 그러더라도 당사가 옮겨진 것만을 가지고 이 35만 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렇죠. 명부가 없어지는 것을 몇몇 당직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문재인 대표가 진상 파악의 필요성이 있다. 진상 파악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문제하고 관악 선거와 관련한 문제 제기 그 두 가지에 대한 진상 조사를 빨리 해라라고 하는 그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곧 이루어지겠지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시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5차 혁신안을 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시끄럽게 됐는데,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 권역별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그런데 의원을 확대해야 된다. 여기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또한 또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사에서 이거를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거죠. 앞에 뭐 비례대표 늘린다 이건 싹 없애고 의원만 늘어난다. 의원 정수만.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국회의원들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혁신위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이 여론의 반발이 부딪힐 거라고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요 각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부터 해야 되나요? 아무나 찾으십시오. 이게 당연히 이런 안을 내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지금 혁신위에서 낸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하고 나서 의원수만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론은 싫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봤을 텐데 너무 이거 성급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가 결국 비례대표제, 특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원 정수가 불가피하므로 정면 돌파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확대하자면 의원 총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시에 아니면 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처럼 의원 총 정원을 그대로 둔 채 300명으로 둔 채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네. 언론들이 짚어서 썼죠. 거기에 또 불을 지른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려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태가 더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많게는 500명 정도까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 당장 어려우면 그 19대, 20대, 21대 그 대가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뭐 30명 선이다 어떻게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의 특성이 우리가 정개특위를 그거에 다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주십사라고 부탁한 건데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전부 동의를 받는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부적인 분란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최 의원님.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사태에서 오늘 폭로된 새누리당 내부 문건에 대해서 좀 주목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 이 선거 제도가 표의 대표성을 정확히 대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대 수혜자는 우리다. 새누리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취할 태도는 그러니까 지금 뭐 혁신위가 어떻다, 원내대표가 어떻다 이거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폭로된 마당에 지금 우리 혁신위가 뭐 예를 들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신중하지 못했다든지 그건 뭐 다 동의하는 사안이고요. 저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의도는 명확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거 제도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게 현행 제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 당이 공세로 전환을 해서 저도 좋아요. 그 논리에서. 조중동에 맞서서 논리전을 해서 저도 좋지만 이제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 당 대변인 라인이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강진 의원처럼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의원 정수는 2배로 늘리고 세비는 반으로 줄여서 예산은 동결시키고 의원 수는 늘려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 미방위 의원들이 질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좀 따뜻하게 잘했다. 사실 정치자들도 좀 그 말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내용을 좀. 왜냐하면 저희 너무 욕먹어가지고요. 저는 미방이 끝날 때마다 그런 트윗을 받고 혼자 울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왜 발생하냐. 저희 너무 바빠요. 저희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저희 소위 저희가 국감해야 되는 기관이 막 1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 2명의 의원이 그걸 다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의원 정수는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예산은 동결해서 세비는 반으로 깎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보좌관의 숫자라든지 보좌관의 직급이 다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논의를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그냥 세게 붙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아주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의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또 의회가 일을 잘하면 할수록 행정부의 독선 또 잘못된 행정 이런 걸 견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에 가지고 있는 불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혁신위가 이 발표를 하고 이정골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원내 대책 회의에서도 이정골 대표가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집중 포화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론의 흐름을 보면 맞을 거 다 맞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 주장을 했는지도 안 남겨놓으면 그냥 굉장히 그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한 집단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면전을 해서 쟁취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왜 혁신위가 그런 주장을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그걸 받아서 정원 390명 세비 반으로 줄이는 걸 주장했는지라도 정확히 남기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 먹을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먹을 욕이 남았나요? 아니 얼마든지 더 먹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 도입하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도입하는 것이 언제나 곧 의원 총수의 증언을 전제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대폭 줄이면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 수는 왜 못 줄이는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못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늘리자라고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의제 지형이 잘못됐다.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왜 지금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것으로 여론이 왜곡했지만 네. 애초 의도는 무엇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네. 새누리당의 의도와 혁신위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쯤에서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혁신위 따로 원내대표 따로 당대표 따로 그리고 의원들 따로 그리고 욕만 먹고 지금 발표한 모양새가 더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확히 정리를 하고 끝내더라도 네네. 의도는 전달하자. 그럼 진성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의원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의원 정수의 문제가 아니랄까요? 권역별 그건 다 정당 명부 동의합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똑같아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진 의원 의견에 동의해요.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행정부 견제도 하는 것이고 의정활동도 국회의원이 많아서 서로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하는데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낸 여론조사도 한 70%가 반대였었고요. 이번에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여론조사도 반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늘리는 거 반대가 한 57.6%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그 비례대표 늘리는 그렇죠. 건 찬성이 찬성, 많아요. 그게 53.5%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우리 당 어떤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난리예요? 누가 조경태 의원. 비례대표 다 폐지해야 된다고. 이석기 같은 사람 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여론 지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당이 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지를 좀 더 이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문건 유출된 거 그 정말 자기 기득권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과반 안 된다 그렇게 가면 그래서 이 제도로 간다는 게 폭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여론을 끌고 가고 끝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의견이 같아요. 진성준 의원님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거니까요.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최 의원 말씀처럼 새누리당의 비밀 문건이 지금 나왔다. 네, 네, 단독 문건.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 300명을 동결하는 선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네.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인데 정계특위에서 이걸 1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13일까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정계특위가 사실은 항상 새정치연합이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계특위는 숫자가 동일 아닙니까? 예, 여야가 합의해야만 네, 통과가 됩니다. 되죠. 예,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정계특위에서 지금 계속 이 논의가 되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 좀 늘리자 권역별. 새누리당은 계속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네. 그러면 결국은 헌재가 바꾸라 그랬으니까 3대1을 2대1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계속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싸우다가 결국은 얼렁뚱땅 지금처럼 비슷한 층에서 나가면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걸 합의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 하나만한 결과가 나버리니까. 아니 그래서 매우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완전히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말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지요. 예, 불가능한데 정계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안 되면 현체 제대로 치르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20대 국회가 위헌 국회가 돼버리는 거죠. 예. 정계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그렇게도 올라오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좀 답답하네. 그러면 정계특위가 있으나만 하는데 또 정계특위 무용론이 나올 것 같은. 아니 원내대표가 거기서 합의해서 정계특위로 예. 넘어가죠. 거기서 입법하라고. 네. 이것은 어쨌든 좀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지역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정치구들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 60석이 넘는 영남 지역을 계속 독식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아까 진성준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동의했다고 했었죠, 지도부도. 아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걱정하시는 분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한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대표 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좌지간 제가 지도부 곁에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당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선출했고 또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게 선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법률로 각 정당 모든 정당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당의 경우는 국민의 뜻보다는 당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자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라 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정치 신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무한 경쟁에 놓여졌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처럼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정치 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경선 제도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 신인을 위한 보완 방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정한 경선 제도로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보완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100%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고요. 진성준 의원은 여기 꼭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진성준 의원으로 너무 모범 답안만을 내놔서 시청률이 진성준 의원 부분만 답보되더라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오랫동안 경선,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거꾸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요새 고민하는 건 왜 이 시점에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입니다. 네. 저 사람이 이걸 이 시점에 밀어붙여서 얻고자 하는 건 뭐일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돌파를 하려니까.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생각되는 게 야당이 보기에 지리멸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정개특위가 보고가 됐겠죠. 그럼 이제 카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박근혜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근데 지금까지 고개를 하다가 유승민 대표권으로 완전 이제 점수 팍 잃었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이 내년 공천을 주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은 밀 것 같아요. 네, 자기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죠. 그렇죠. 예, 자기 기득권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하게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카드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은 다 아시잖아요.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거 공식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전략공천 다 폐지하겠다라고 비대위원장 목소리로 발표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겠다 혹은 요게 충족되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궁색해진 거죠. 아니 의원님 꼭 그렇지 네. 않아요. 이를테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른바 톱2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정당과 여야가. 무관하게 네,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고요. 그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국민 경선이라는 걸 최초로 도입한 것도 우리 당이에요. 노무현 후보 때 그 찬란했던 경선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가슴에 안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면 늘 우리는 전향적인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김무성 대표 의도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당의 현실을 봤단 말이죠. 그럼 취할 수 있는 건 받고 시점을 조율할 수 있어요. 그건 국회의장께서도 이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진성준 의원님 말씀하고 접목이 되는 건데요. 그 정치 신인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기득권자예요, 이미. 그런데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셔와야 될 정치 신인이 있고, 정말 정치 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건, 전 단계, 예비 경선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그 인터넷 방송을 열고 진짜가 나타났다든 뭐든 그러니까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비 선거운동 규정 뭐 그런 게 다 이제 없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온 것. 이 부분은 이제 진성준 의원께서 빨리 해소해 주어야 되고요. 혁신위하고도 빨리 토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우리 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먼저 표명을 하고 이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그럼 논의를 하고 정의화 의장님 말씀대로 시기는 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저마다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가 예비 선거로 아예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정당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비 선거로 도입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의 자율적 결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경선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A, B, C, D 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A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걸 주장할 때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A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던지고 안 받으면 너 반역신이다. 이게 의제를 주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나오면 하자. 그리고 우리 안은 이거야.
그래서 당의 자율성 보장하자. 각 당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자. 시기 고려하자. 정치 신윤을 최대한 배려하자. 이렇게 던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성준 의원님 말씀을 저는 정확히 이해하죠. 그런데 과연 국민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할 때 김무성 안 다르고 진성준 안 다르고 뭐 누구 안 다르고 다르다고 이해해 주실까? 그러니까 무조건 오픈 프라이머리는 나오면 저는 받고 역제안을 하는 거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간곡히 부탁. 지금 문 대표가 김무성 대표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서는 그 불리한 상황이고 혁신위가 그런 말을 한 상황에 수습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하자. 내 안은 이거다. 그래, 네 안하고 내 안하고 비교하자. 그래서 국민께 어느 안이 더 좋은지 판단하자. 필요하면 국민투표하자. 뭐로 하자. 이렇게 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게 가장 절실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문재인 대표께서 김무성 대표 안 가지고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고 했을 때, 저분의 마음이 이런 걸 거야. 그런데 이제 여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이 정확하게 의제를 던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을 최민희 의원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혁신위원회가 오픈 프라이머를 정면으로 반대한 상황에서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데 자꾸 교과서 같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이건 합니까? 교과서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당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장 찬성하고 나섰을 때 혁신위원회와 당대표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또 언론이 치고 들어오겠죠.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진짜 이건 정말 지금 좋은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그렇게 못해요. 제가 잘 듣고 심판 볼게요. 심판 좀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당대표는 저는 최선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전략 단위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략 단위는 좀 아까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혁신위가 이걸 이렇게 발표해서 의원 정수 문제로 간 것은 신중치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당대표가 나서서 하는 거. 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대표는 저는 정말 최선의 수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은 저거보다 더할 역량이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주변이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나서줘야 되는 게 전략 단위. 네, 저는 대표가 구성한 그게 아무리 여러 가지 때문에 대표 마음껏 구성은 못 하셨지만 구성했을 땐 대표 사람이잖아요, 다.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략 단위에서는 대표는 그렇게 가시고 우리 이 안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세게 밀고 나가고 대변인 라인에서도 이 한 시기에 집중해서 의제를 바꾸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이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친노의 전위부대라느니 어떻다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무관하게 혁신위가 아주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논의를 해서 당 지도부나 또는 전략단위와 일체의 상의 없이 자기 견해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독립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대표가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거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대표의 모든 말 한마디 행보, 누굴 만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누구와 그건 전부 다 정치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제 입으로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은 누군가는 조율하고 혁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율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생각도 조율하고 뭔가 해서 계속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의 발표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표께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셔도 안 되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당 분위기는 너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마치 이건 혁신위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첫 번째 혁신안이 발표됐어요. 했지만 받아요. 두 번째, 받아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안 할까? 결국은 혁신이 얘기를 듣더라도 최소한의 조율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조율을 안 해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안이 계속 나온다면 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방식을 논의해야죠. 혁신위하고 어느 단위에선가. 조율하는 순간에 혁신위의 생명력이 떨어질 거라고 그들은 판단할 겁니다. 아니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당이 가겠어요.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라고 비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다시 친노의 전위부대가 된다. 네, 뭐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새누리당에서 아니, 근데 그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새누리당에서 믿어줘도 안 김무성 되고. 대표가 오픈 프라임을 주장했지만 그것 김무성 대표 생각에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러나 거기는 아니잖아요. 따라간다고 봅니까? 아니요. 거기는 대표가 그렇게 말하고 이랬을 때 그냥 일체의 반발이 없다. 그러니까 따라가신다고 보는 거예요. 일체 반발이 표면적으로는 없을 나오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쨌든 당론으로 지금 오픈 프라임에서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혁신위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지도부하고 사전에 뭐 얘기하거나 네. 뭐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7차, 8차, 9차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혁신위 안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니 저는 이제 네트워크 정당에 관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때 잠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왔고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야만 될 운명이다. 다만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 역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지 않는 순간 그건 반혁신으로 몰릴 것이다. 전체 지형이. 그렇게 혁신위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혁신위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뭐 보고 받으시고 자기들끼리 토론했겠죠. 네. 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제가 너무 했나? 아니요, 편집할 때 좀 애먹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최소한 해주세요 편집을. 알겠습니다. 자, 코너1 진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서 탈탈 털어주는 이슈 탈곡기 진짜 이슈.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비공개 정보 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정보위원이니까. 예. 했는데 뭔 TV 보니까 카메라에 막 둘러싸여서 저긴 교회다라는 듯. 저긴 종교야라고 하지 왜 또 교회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 욕을 얻어먹게 지금. 예? 여기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 발언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날 어땠습니까, 정보 일단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의 비유적 상징 그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저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체에서 정보위의 상황을 보셨다면 말 그대로 이게 국정원교다. 그냥 무조건 믿어달라라고 하는 말의 끊임없는 반복만이 저희가 2시부터 회의 시작해서 정보위 회의를 7시까지 했으니까 아마 정보회의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예, 워낙 소수만 있는 상임위인데다가 다들 말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상임위인데 5시간이 넘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어떤 답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를 하지도 못했어요. 이 사건 나고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로도 이제 항의 전화 겸 언론 인터뷰 막 이런 게 온대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왜 그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종교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원래 종교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하는 거다. 그게 종교고 국정원이 하느님이 아는 이상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시킨 다음에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지금 국회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해명을 믿어달라. 믿지 않으면 국정원을 믿지 않으면 북한을 이렇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것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교회니 종교니 절이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어쨌든 그날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죠.
예, 국정원장과 뭐 1, 2, 3차장 다 참석하죠. 다 참석했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비공개를 했는데 여기 와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다 뭐 브리핑이 다 돼가지고요. 예. 상관없습니까?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비공개라는 게 통상적으로 진성준 의원님도 우리 국방에서 비공개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명하고 숫자로 말하는 거 이제 이것은 좀 비공개가 많습니다만 그 안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비공개의 범위는 좀 넘어섭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 임 과장이라는 사람이 삭제한 파일,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국정원이 얘기했고, 아니 그 양반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걸 왜 삭제했는지도 하여튼 의문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더라고. 복구를 다 했다고 해서 국정원장이 정부에서 브리핑을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구를 다 했는데 민간 해설은 없었다. 결국은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중요한 지점인데 임 과장이 삭제한 게 51개의 파일입니다. 근데 51개로만 숫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RCS 파일로 작업한 모든 것이 51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네. 이분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쭉 전체적인 리스트를 확인해 보다가 보니까 이 51개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삭제를 한 겁니다. 전체 리스트 중에. 그래서 이외에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의 궁금증은 이런 거죠. 국정원이 임 과장이 죽음과 맞바꿔서 삭제한 것이 51개라고 얘기하고 국정원이 다 살려냈다 51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 몇 개여서 몇 개가 지워졌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살려진 건 복원된 건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는데 A4 한 장도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데이터 하나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저 국정원이 다 삭제했다. 국정원이 다 복원시켰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백업 데이터가 있는 것이냐. 저희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이 특위가 당내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꽤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주장이 항상 그거였어요. 백업본이 있다고 하면 5분 만에 다 복구가 되는 것이고 백업본이 없다고 하면 복구 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무실 컴퓨터에서 누가 실무자가 세무조사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20년의 전산 기술자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분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도청 프로그램을 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디가워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저 말 그대로 딜리트 키만으로 삭제했다. 이것을 믿고 넘어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종교화라고 하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다 복구했다. 문제없다. 삭제된 것도 51건, 복구된 것도 51건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제한, 임과장이 삭제한 51개 파일, 임과장 본인이 이걸 삭제할 때는 내가 뭔가 이상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은 그 51개 중에 대북 대통령이 10개, 국내 실험 31개, 10개는 실패. 그래서 민간인 삭제는 없었다. 다른 기록은 안 보여주고. 다른 기록도 없고 그 51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숫자를 처음에 아까 뭐 비공개 말씀하셨는데요. 그 숫자를 처음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가 51건을 말씀하셔서 숫자가 공개된 거고요. 야당이 무슨 중요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보면 여당이 공개를 다 하는 거고, SK텔레콤의 IP가 어디 회사 거냐, 이게 논쟁이 붙었을 때도, 국정원에서는 정보회의 때는 아무런 말도 소명하지 않았어요. SK텔레콤에 문의해보니 그렇게 확인했다. 근데 그러면 SK텔레콤에 가입한 어떤 가입 신청서를 주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에 공문을 주라든지 했을 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박민식 의원이 와서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문서를. 우리 비공개 회의 자료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면 보고를 하러 회의장이 아니고 사무실로 오더라도 설명만 해주고 다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국정원이 작성한 일반 한글 문서도 아니고 SK텔레콤이나 이 회사에서 나온 원본 데이터를 여당 의원은 그냥 확보해가지고 회의에서 흔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돌아가는데 다시 논점으로 가면 51건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거 10개, 실패한 거 10개, 그리고 국내에서 연습 테스트용 31건인데 그것은 한 페이지에 그 목차들만 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목차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 대상자 국회의원 최민희 내용 5163 부대 의혹 외면하는 지상파 부끄럽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KS 세모 그리고 옆에 칸에는 뭐 5163 KXXX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을 보고 국내 사찰은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KS 뭐 MK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외국인 이름이다. 이게 코드명인지 외국인 이름인지 네. 실명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어달라는 겁니다. 아니, 저 좀 물어봅시다. 네. 삭제했다는 파일 51개, 그게 무슨 파일이에요?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청과 감청을 핸드폰이나 PC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정원이 지금 자기들 주장은 20개 회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회선을 할 때마다 한 코드명이 부여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51명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51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킹을 한 모든 자료들이 다 한 파일로 묶여 있었구만요. 한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체 풀로 있는 것 중에서 이분이 임 과장이 이 선택을 해서 51개를 추렸기 때문에 51건은 한 사람마다의 파일로 있는 거라고 아니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51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51명분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51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RCS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된 파일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 정체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의 궁금증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리스트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현장 조사를 갈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질문이 또 저희가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사람의 목록을 다 지운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RCS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임 과장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웠다고 하는 건데, 네. 프로그램의 딜리트 키가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의 일부가 지워졌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xe 파일의 일부가 지워졌다면 더 이상 구동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하는 말은 말을 하면 할수록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예.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다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철우 간사가 로그 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반협박조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그 파일 공개하면 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그거는 제가 예. 그 국정원하고 이태리 해킹팀이 계약한 라이센스 그 서류에 보면 유저가 5명으로 되어 있죠. 관리자가 5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 프로그램 그렇지. 관리하시는 그리고 우리 팀이 5이고 예. 그 서류에 보면 유저가 5명인데 예. 그 5명 중에 하나가 임 과장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이철우 간사의 발언을 보고 그러면 그 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자살을 했으니까 이분이 지칭하는 게 나머지 4명인가? 이런 생각을 퍼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유저 5명. 그다음에 시험 이들이 테스트할 때도 5명이 참가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신변 보호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뜻하는 건가요? 우리 아니 의원님은 그것인가? 예, 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그 로그 기록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예, 해킹의 북한의 대상들일 고위직. 텐데 예. 우리 핸드폰을 쓰는 북한의 무슨 고위직 이를테면 우리가 휴민트로 활용하는 북한의 무슨 고급 정보망원 이것이 죽는다는 얘기인가? 두 가지 말인데 국정원장의 워딩이 있고 이철우 간사의 워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그 팀원에 대해서 네. 최민희 의원님이 5명 그 밝혀주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14일 회의에서 14일 정보회의에서는 그러면 RCS 팀이 몇 명 정도로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수명이다.
수명이 그럼 몇 명이냐? 한두 명이 수명이냐? 그러니까 세브럴 정도, 그러니까 6, 7명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엊그제 이제 회의에서는 이 임 과장한테 모든 책임을 미는 거예요. 임 과장이 다 전문가였고 책임자였고 결정권자였고 뭐 다 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철우는 기술자라고 했잖아요. 네, 뭐 쓸 때마다 용어가 달라요. 네, 기술자였다가 하고 싶은 말씀 더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수명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몇 명을 좀 회의장에 데리고 와봐라 물어보자.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대 동창회 명부를 보냈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금천구 벚꽃축제를 보낸 건지 북한 사람 누가 그게 궁금하다더냐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못 데리고 온다고 하는 과정에서 임 과장과 2명이다. 그러니까 임 과장 외에 1명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냐면 임 과장이 승진하면서 2015년 4월 달에 대전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7월 달에 이제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니까 임시로 불려와요. 시켜서 불러왔죠. 예. 13일 날 그러니까 왔다는 거잖아요. 4개월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우리가 6월 29일 날 그 떡볶이 블로그 뭐 이런 것처럼 그걸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던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1명으로 사람의 1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임 과장은 사망 당시에 4급인 건 맞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승진했어요. 근데 최초에 도입해서 2012년도부터 이 사람이 국정원과 이철우 간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팀장이었고 책임자였다라고 하면 5급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5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5급이었던 당시에도 누군가의 4급 책임자가 있었을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5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정원에서 통상적인 그 직제상 그 사람은 관리 책임자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정 정도 팀의 팀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팀원은 1명이 아니라 3, 4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정원의 팀이기 때문에 선임 팀원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고 이 사람의 공백기나 혹은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나 직제가 계속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제표 안에 들어있었던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의 사람들은 최소한 4급, 5급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쭉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얘기는 원래는 그 말씀 때문에 했구나. 사실은 공개하면 다칠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원장이 한 말이에요. 원장이 한 말인데 그때 원장이 할 때는 최민희 의원님의 워딩이었습니다. 이 말을 내가 이 원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내 직원들의 안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원장은 말씀하셨고 근데 이철우 의원이 그 다음날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진성준 의원님의 워딩이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를 말하는 저는 그거를 어떻게 거죠. 받아들였냐면 국정원장이 솔직하게 너무 말을 해버리니까 의논해서 색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서 난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는 의문. 이를테면 그래요 이제 그 직원이 다칠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본인은 그러면 직원을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직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국가정보원장도 이 불법과 합법의 이제 논쟁이 있는데 아마 최민희 님도 네. 여기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네. 기구가 도입 문제 네, 뭐 이거 네. 하셨는데 국정원의 주장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국정원 주장은 이겁니다. 이따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지만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라고 하는 논쟁을 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기들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왜 다치기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왜 주장을 죽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말고 아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6월 중에 활동했던 누구 그리고 지금 데브렌젤 예, 데블렌젤 천사. 데브렌젤이죠. 예. 그 데브렌젤이 임 과장인 게 밝혀진 거죠. 그게 데브렌젤이 임 과장이냐라고 하는 처음의 질문에 네. 맞다 했어요.
맞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우리 맞다 차별. 해서 예. 다 이제 임 과장이 죽고 났으니까 데브렌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처음엔 좀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기가 있어요. 임 과장의 공백기. 근데 임 과장의 공백기에도 메일은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랬대요. 예. 데브렌젤이 임 과장 죽은 뒤에도 나간 거예요? 아니요. 임 과장이 그 자리에서 4월 떠난 달에서 다음에. 4월 달에 대전을 내려가서 7월까지 그 그렇지. 기간 그 사이에 동안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있었던 데브렌젤. 거죠. 예, 예. 그렇기 그 때문에 활동을 했다는 거. 예. 이 사람은 대전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임 과장이 사용한 것도 맞지만 공용 메일이다. 팀에. 이제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임 과장 한 사람으로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죠? 노력을 하려고 계속 하는데 하는 거죠. 꼬리를 안 자를 되고 수가 있는 거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라이센스에 보면 유저가 5명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5명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나나테크의 그 사장도 그 5명 정도가 국정원에서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네. 진술한 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진술은 이제 그것도 맞는데 진술이니까 뭐라고 뭐 그거 그렇죠. 뭐 반박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그 라이센스에 딱 보면 문서로 유저 돼 있으니까. 문서에 유저 5명.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맨 처음에 임 과장 보고 기술자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책임자였다라고 지금 또 말을 바꿨으니까 결국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예.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게 악의가 안 맞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로그 파일을 얘기했는데, 뭐, 로그 파일은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냐.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로그 파일 보기는 힘드니까,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철우 간사가 얘기하기를, 그 전문가들이 와서 국정원에서 살펴보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어떡하냐. 비밀을 발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거는. 로그 파일을 본다고 왜 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서 로그 그렇죠. 파일은 그야말로 컴퓨터 접속 기록이거나 네. 서버의 접속 기록이거나 인터넷 접속 기록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북한 공작원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우리 무슨 뭐 망원의 이름이 나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졌냐. 우리 안보에 아주 막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 국정원의 불법 국내 해킹이 폭로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반대로, 혼자.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새누리당이 하도 막 그런 얘기를 안보 얘기 뭐 북한의 활동이 제약된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777 사령부, 뭐 정보사령부, 뭐 여러 가지 기관과 기구를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국내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혹은 간첩이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시급하다면 사후 승인을 통해서 다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메일도 다 도청할 수 있는 그건 도청이라고 안 하고 감청이라고 부르는 감청을 할 수 거죠. 있죠.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북한의 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RCS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북한의 동향과 동태를 파악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뜬금없는 불법적인 어떤 것들 그렇죠.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안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돼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휴민트도 못 얻고 뭐 정보원도 없어진다. 이런 주장은 정상적으로 이 대북 업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국정원 거야. 직원들이 온통 RCS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RCS란 요 프로그램은 휴민트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이건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과정을 보면서 국정원이 저 정말 죄송한데 이상한 생각도 했어요. 국정원장이나 고위직은 진짜 RCS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닐까. 무식해서. 그럴 확률이 그러니까 있다고 봐요. 무식하다 뭐 보고를 그런 받는 것만을 하는 그렇지 거니까. 실제로 예. RCS 그러면 이게 마치 이것도 무슨 감청 설비 뭐 이렇게 진짜 기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상층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아니, 공부는 하고 나와야지 국회에 나오면서. 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게 1년에 5천 건이 넘는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왜 RCS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는 것이고 그 또 하나 그 전문가들 5명 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 컴퓨터 보안 전문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컴퓨터 전문 그 보안 업체는 보안 승인을 국정원에서 해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국정원에서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 보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제대로 된 어떤 조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갖고 근데 뭐 있어요. 이미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당에 공식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네. 매주 회의를 하고 계시고 이틀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그 문제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과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것에 있어서 와서 봐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가서 봐봐야 사실 모르는 건 솔직한 까막눈인 거고 전문가가 간다손 치더라도 전문가가 키보드를 만져봐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됐는지를 뭐 검색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국정원이 시연해 줄 테니까 한번 쭉 잘 보세요. 문제점 찾아보세요. 이거 보러 가가지고 자 다 복구됐죠? 라고 하는 것만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야당에서 청문회를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그게?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했죠. 처음에 청문회 요구를 했는데 청문회는 이제 이번 타임에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뭔 문제였냐면 사실 청문회를 하나 국정조사를 하나 상임위원회를 하나 자료를 안 주려고 맘먹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는 증인 신청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팀원 네. 팀원의 다른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장에 청문회일 경우에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엊그제 회의에서도 우리가 이 논쟁을 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의사진행 발언했거든요. 이 사람이 와야 회의를 하겠다 어쩌겠다 가지고 뭐냐면 일반적인 상임위는 장관과 그 정보회 같은 경우는 장관, 기조실장, 1, 2, 3 차관 이 딱 그 5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부를 때는 증인을 따로 요청해야 되는데 청문회이거나 아니면 국정감사일 때 증인이 합의될 때만 외부 그러니까 그 원 내부의 사람일지라도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뭐 청문회는 여당이 지금 타이밍에는 끝났고요. 저희가 그 다른 걸 하면서 아마 조율이 된 것 같고 곧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누리당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하고 좌지간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동의하는 새누리당은 것 다 같아요. 100% 해소가 됐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청와대가 죽어도 청문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청문회라는 말을 분명하게 박지 못하고 여야 간에 합의하면서 말이죠. 청문회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수식하고 설명하는 얘기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보위원회를 한다, 미방위를 한다, 국방위를 한다, 뭐 이렇게 합의돼 있단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 청문회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방위는 이제 1차 그 현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게 추가로 정보위가 끝나면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미방위를 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과정에서 그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탈리아 해킹팀이 우리 국정원 내부를 RCS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백도어를 심어서. 네. 이 부분은 지금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전 이게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보 주권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죠. 네. 근데 뿐만 아니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동안에 수집했던 정보 자료들을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이태리 해킹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몇 기가 수십 기가바이트 분량이고 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음성 정보 녹음된 것도 있고 사진 정보도 있고 네. 영상 정보도 있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태리 해킹팀에다 제공했대요. 첨부 파일 붙여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먹은 정보기관이냐 이 말이에요. 국민들과 국회 앞에서는 안보하고 정보 했다는 사람들이. 요 두 대목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오갈 때 저게 무슨 거래가 있는 걸까? 이런 의혹이 들잖아요. 뭐지?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정보위에서는 질문한 게 있습니까? 국정원장에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신데요.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뭐 이것만 쳐다만 보면은 죽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나 실행은 다 이탈리아를 통해서 하고 네. 지금 서버도 미국에 중간 서버를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은 중간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백도어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세세하게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은 이 RCS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어진 정보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밖으로 나갔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인 거죠. 정말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집단이네요. 아니 근데 해킹하다가 해킹하다가 해킹 당해서 그렇죠. 해킹한 걸 들킨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것도 큰일이에요. 이게 저는 해킹한 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사왔어요. 예. 그래서 해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메일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해킹팀이 털렸네요. 이탈리아 팀이. 그러니까 우리 게 다 털렸어요. 예. 이게 다 털렸다.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한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해킹했다. 우리 몰랐으면 이게 문제 됐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만지면서 게다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는 것들이 네, 그런데 이런 해킹을 식의 당해서 경험을, 털린 거예요. 털린 거. 이게 국정원이 털렸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해킹팀이 국정원 자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위키리스트를 통해서 다 알죠. 뭐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위키리크스가 공개하지 않은 다른 무엇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누구도 뭐 외국 대사 유행하다가 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훔치다가 걸리고 네. 대선에서 댓글 달고 정말 정 무능하기 짝이 아니 없는. 댓글 다는데 수준이 너무 유치해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아유. 그 행위도 다 불법이고 문제지만 더 실망한 게 댓글 수준입니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날 미방위가 네, 열렸습니다. 미방위가 열렸는데 그 뭐 TV로 생중계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미방위 분위기가? 뭐 최양희 장관이 뭐 그냥 조금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의문스럽게 쌩까는 분위기였죠.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진짜 그 문제됐던 대답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문제가 됐다고 대답한 겁니다. 장관이 직접. 그 사람은 국가정보원장보다 한 수 더 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대라고 물었어요. 네. 답을 계속 안 해서 한 7, 8번을 네네. 계속 추궁했거든요. 네. 그래서 답한 게 뭐였냐. 네티즌 댓글. 그다음에 네티즌 댓글을 받아 쓴 언론이었어요. 거기까지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미래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겨레 신문사 저는 감사드리는데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이 취재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부 장관 답변하고 보도자료를 합치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혹을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한겨레가 그것을 받아쓰고. 한겨레가 받아서 재생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변인 같기도 하고 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국정원보다 더 심각한 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주무장관 아닙니까? 주무장관이죠.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지금 이제 이 두 법 때문에 미방에서 내 싸운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 규정. 요 감청설비 규정이 이제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설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비.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아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네. 그 얘기 나온 게 그런 설비를 들여올 때 미래부 장관한테 설비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책임을 말한 거죠. 하드웨어. 책임과. 그래서 하드웨어를 들여올 때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내국인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청 설비 기계일 때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단 그 중간에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기계를 도입해 오면 그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위원회 분기별로 그렇지, 신고하도록 되어 국회 있어요. 정보위에 네. 그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국정원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 엊그제 회의 때도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이 뭐 이메일 해킹과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그것과 관련한 기계를 도입해야 되니까 뭐 한다 신고하는 그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RCS는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최 장관이. 감청 네. 설비가 아니다 이렇게 예, 주장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기계가 아니니까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기계, RCS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 그건 설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이제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RCS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뿌리고 그것으로 이제 소위 이제 감청보다 더한 행동을 했어요. 도청을 하고. 예, 도청을 하고 실시간으로 듣고 화면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건 감청 설비냐 아니냐. 네.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그냥 어버버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논리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래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게 감청 설비다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1993년에 이 법이 틀이 완성돼요. 네. 지금 2015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정보통신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으며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막 무너져서 지금 퓨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 입법 미비인 거예요. 네.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이게 미래부가 1993년 기준으로 RCS를 판단해서 무조건 국정원을 옹호하고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청와대 이쁜 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로 이제 세게 붙은 거예요. 예. 제가 유방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추 장관이 계속 그렇게 답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감청 설비라면 불법 아니냐? 그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네, 표석을 안 머무르더라고. 하죠. 예. 너무 답답했어요. 저 양반은 왜 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게요.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칩시다. 소프트웨어는. 네. 뭐야 감청 설비가 아니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태여 미래부 장관한테 국가정보원이 그 RCS를 도입해 오면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의 주장은. 예, 국회에다도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거 도입은 그래 합법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 RCS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뭔 자료를 들여다보고 네. 한 것은 명확하게 감청 아닙니까? 그 불법이에요. 그거는 뭐의 불법이냐면 예.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네. 침해 사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침해 사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침해 사고라고 해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망법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불법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최 장관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게 미래부의 실무자들은 사전에 이제 그 우상호 의원실에 보고할 때는 나나테크 있잖아요. 네. 나나테크가 이거를 들여온 거잖아요. 네. 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거니까 나나테크는 불법이다. 들여왔으니까. 그런데 이거의 유포의 주체가 국정원인지 나나테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불법성 여부는 자기들이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사전 답변을.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들여오는- 나라테크가 가만히 있는데 그걸 들여왔어? 누군가. 아니, 참나. 저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나나테크가 들여온 것만으로도 아, 진짜? 불법인가요? 그거는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법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해야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근데 왜 그들은 나나테크는 불법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들여와서 사용한 주체라고 본다는 나나테크가 거예요. 사용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자꾸 저희가 계속 이해를 구하시려 그래. 논리적으로 이해할 그러면 수가 안 없는 돼. 거예요. 예? 정보회의를 하러 와보세요. 그래야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는 막 펄쩍펄쩍 근데 뛰고 도입에 도입에 대해- 대해서 더 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입에 물컵을 던지고. 대해서는 아, 뭐 그 수준으로 했죠, 저희가. 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미래부 장관의 아까 언론 인식, 이 상황에 대한 인식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세력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 인식이 청와대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몰고 가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래부 있는 거죠. 장관의 인식이 아니고 오다 네. 내려와서 네, 저는 그쵸? 예, 왜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장관은 지금 즉시 해줘야 될 게 SKT 그 아이디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막 어디엔 3개라 그러고 어디엔 5개라고. 5개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3개를 처음에 찾은 찾았고요.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5개 2개를 된 찾은 거죠. 거고. 예. 그 5개 아이디가 3개월이 되면 자동 삭제가 돼요. 예, 그렇죠. 그 보존 명령은 누가 내리냐? 미래부 장관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미방이 끝나기 전에 양당 간사가 이것만은 해결해 줘야 된다. 보존 명령 보존 명령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지금 정보위에서도 미방이 쪽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 3개월이요. 그거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적으로 입증해줄 증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IP 그런데 5개가. 예, 근데 그게 뭐 증거 자료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존 명령.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고 당연하죠.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를 해서 그렇죠. 그거 IP를 까 보니까 그 시간에 그 IP를 사용했던 핸드폰 사용자가 내국인이 아니었다. 네. 또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뭐 북한 고위 뭐시였다. 이게 입증돼 줘야 결백이 입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해야 될 거잖아요. 미방의 여당 간사 누굽니까? 박민식 의원입니다. 네, 그 박민식 의원 네. 요즘 갑작스럽게 국정원에 쉴드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이철우 네. 박민식 쌍두마차. 그렇죠. 이 박민식 의원이 제2의 중요한 게 이철우. 뭐냐면 지난번 그 우리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 났을 때 우리 네, 민주정부일 네, 때 네. 그때 주임 검사로 국정원 담당 검사? 압수수색했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돌변해가지고 네. 국정원의 허위무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청하신 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될까요? 합의해야죠. 이 그렇지. 부분은 그걸 합의를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증거인멸이 거죠. 되는 거잖아. 네. 증거인멸. 그리고 뒤가 캥긴다는 거죠. 네. 네. 그렇더라도 이 보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은 없네요. 보존명령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없고 뭐 이제 어제 말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그 폰이 국정원이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폰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설비 문제 때문에 네. 네이버에서 IT 용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IT계에서는 설비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래과학 장관 같으면 당연히 감청 설비에 소프트웨어인 RCS도 포함된다. 아니 미래 장관이 그 얘기하고 네티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장관이냐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진짜 김학의 이런 말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아니 그 이게 제가 왜 그 발언이 나왔는지 이해가 왜, 되시죠? 오늘 저기- 회의를 해보면. 저기 종교에 하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나 분노스러워서 못 살겠네. 예, 분노스러워서. 국회 가서 박민식 의원, 이철호 의원 만나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네. 아니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좌지간 분노스러운데 장관 미래부 장관 최양희 장관하고 저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이야, 참 분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너 원 진짜 이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진짜 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타나 공식 계정으로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